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저는 정희윤,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리투아니아 역사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엔 알기르다스와 케스투티스 형제의 협력 체계가 리투아니아를 안정시켰다는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런데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의 아들 요가일라와 비타우타스, 그 두 사촌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 복잡한 외교 게임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기르다스의 아들 요가일라는 아버지 사후 리투아니아 대공 자리를 계승하게 됐고요. 케스투티스의 아들 비타우타스는 아버지 휘하에서 튜튼 기사단에게 맞서며 서부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원래 아버지들끼리는 잘 지냈었잖아요. 사촌들 간에도 사이가 좋았을까요? 알기르다스가 사망한 이후 동생 케스투티스가 조카인 요가일라의 대공직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1380년 요가일라가 튜튼 기사단과 도비디스케스 조약이라는 비밀 조약을 맺으면서 삼촌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적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휴전 조약 같은 거였을까요? 네, 휴전 조약. 예, 표면상으로는 그랬습니다. 내용은 요가일라는 기사단과 직접 싸우지 않고 튜튼 기사단은 요가일라의 동맹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주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케스투티스는 요가일라의 동맹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튜튼 기사단은 케스투티스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였죠. 그러면 삼촌이 조카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거네요. 지긋지긋했던 기사단하고 연합을 한 거니까요. 네, 케스투티스는 분노합니다. 분노한 케스투티스는 리투아니아 정통 노선을 수호하려는 귀족 세력들을 규합해서 즉시 요가일라를 몰아내고 스스로 리투아니아 대공 자리에 오릅니다. 요가일라는 튜튼 기사단과의 외교를 통해서 다시 케스투티스를 압박을 하고요. 결국 요가일라가 승리를 거둬서 케스투티스와 비타우타스를 현재는 벨라루스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해요. 크레바성이라는 곳에 감금을 해요. 얼마 후 케스투티스는 크레바성 감옥에서 사망을 하고요. 일설에는 요가일라가 암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아들 비타우타스는 감옥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튜튼 기사단에 몸으로 위탁을 하게 돼요. 사촌 형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가 된 거네요. 그렇죠. 중세판 막장 드라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껏 몸을 맡긴 데가 다시 튜튼 기사단인 거고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맞아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기사단은 비타우타스를 이용해서 리투아니아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를 약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비타우타스 입장에는 지금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요가일라부터 무너뜨리고 자기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기사단에 합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었다는 건가요? 비타우타스 입장에서는 요가일라나 튜튼 기사단이나 다 아버지의 원수가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비타우타스는 튜튼 기사단에 창의되어서 2-3년간 요가일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일라하고 다시 이제 기사단이 다시 대립하는 구도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84년, 몇 년 안 지나서죠. 비타우타스가 요가일라와 비밀 협상을 맺은 후 튜튼 기사단을 떠나서 다시 리투아니아로 복귀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사촌 형제가 힘을 합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가 다시 기사단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2-3년 만에 돌고 돌아서 결국 케스투티스만 억울하게 죽은 꼴이 되네요. 케스투티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뒤에 또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요가일라에게 또 다른 세력이 접근을 하거든요. 요가일라에게 폴란드 귀족들이 접근을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와 혼담이 오가던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 뭐 결혼하겠느냐는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근데 조건은 리투아니아가 통째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요가일라와 야드비아가 결혼을 해서 공동 통치하자는 거였고요. 요가일라는 뭐 why not 수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합의를 1385년 아까 성 얘기는 똑같은데 크레바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1386년 다음에 요가일라는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부아디스와 프이세, 이 부분은 이제 폴란드어가 되겠죠. 부아디스와 프이세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이로써 리투아니아는 공식적으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두 나라의 동분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가일라는 폴란드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야기에우어, 뭐 영어식으로 그러면 야겔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식 왕명을 따르면 이제 부아디스와 프리세라고 불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리투아니아 대사관이니까 계속 요가일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의 연속 계속 진행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비타우타스는 사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나요? 설마요.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비타우타스는 이제 투튼 기사단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는 이제 폴란드의 군주가 된 요가일라랑 전투를 벌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모전은 계속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피는 물보다 진할 수도 있는데 요가일라하고 비타우타스는 비밀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1392년 오스트로바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요가일라는 비타우타스를 리투아니아 섭정, 거버너? 예, 리투아니아 섭정으로 임명을 합니다. 요가일라는 1401년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빌뉴스 라도메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타우타스를 이제 리투아니아 대공으로 공식화했고요. 자신은 이제 폴란드 왕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우타스 입장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요가일라에게 중속적이고 왕 밑에 대공으로 영주로 중속적이었지만 비타우타스는 실질적으로 리투아니아를 전체를 통치하게 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럼 이제는 정적에서 파트너로 관계가 전환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더 시간이 지나서 1410년 비타우타스가 이끄는 리투아니아 군대 그리고 요가일라가 이끄는 폴란드 군대가 연합해서 튜튼 기사단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전투를 그룬발트 전투라고 부르는데요. 그룬발트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를 통해서 기사단은 약 15,000명 병력 중에서 절반을 잃고, 그러니까 사실 기사단이라는 게 중무장하는 이제 기갑 병력인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병력이었는데 뭐 절반이나 잃고 그 다음에 지휘하는 대마스터까지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이제 튜튼 기사단을 누르고 유럽 정치, 동유럽 정치의 이제 중심으로까지 부상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이제 비타우타스는 리투아니아 동부와 남부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루테니아 지역까지 장악해서 흑해 연안까지, 심지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이제 바다까지 가요. 그러니까 발트에서부터 흑해까지 가는 거죠. 이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카톨릭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동방 종교까지 다양한 종교와 민족을 포용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리투아니아의 유명을 아주 넓게 떨친 이제 비타우타스에게는 라틴어로는 마그누스, 뭐 리투아니아어로는 디디시스, 영어로는 더 그레이트, 뭐 이런 호칭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역사상에서 이런 더 그레이트라는 호칭이 붙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가까운 존재였던 거죠. 그 요가일라와 비타우타스 두 사촌 간의 반목이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한 번의 협력으로 리투아니아의 오랜 숙적, 기사단을 무너뜨리게 된 거군요. 그런데 왕에 가까운 존재라고 하신 거 보니 비타우타스는 실제 왕이 되지는 못한 모양이네요. 네, 저번에 민다우가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일한 왕은 이제 민다우가스 뿐이에요. 그래서 비타우타스는 이제 1430년 보헤미아 왕, 훗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지기스문트의 지지를 받아서 스스로가 이제 리투아니아 국왕에 오르려는 대관식을 추진해요. 근데 폴란드 귀족들이 많이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내부 반발도 있었죠. 그래서 대관식 직전 사망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후
비타우타스가 죽고 나서는 7년간의 내전이 벌어지고요. 이제는 사촌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리투아니아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이제 루스계 정교 귀족들하고 서방의 친폴란드 가톨릭 귀족 간의 이제 권력 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최후의 승자는 친폴란드 서부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요가일라, 그러니까 폴란드식으로는 이제 야기에워, 뭐 영어로는 야겔로, 요 계열이 이제 폴란드 왕과 리투아니아 대공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이제 명복상 독립은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폴란드 왕실의 영향에 물론 원래 출발이 리투아니아 대공이긴 했지만 그 폴란드 왕실의 영향에 크게 놓이게 되죠. 그럼 정치적으로 종속된 건가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폴란드 왕이 리투아니아 대공을 겸하는 구조가 상당 기간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40년 카지미에라스는 리투아니아 대공으로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터벌을 거쳐서 1447년에는 폴란드 왕위를 계승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동분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약간 새길로 이야기를 돌리면 이제 요가일라 왕조, 이제 폴란드식으로 얘기하면 야기에우어 왕조는 그 합스부르크보다 더 먼저 주변 왕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영역을 확장을 해요. 그래서 반개 혈족들을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까지 그런 지역에 왕위에 올리는 정도로 거대한 대국을 건설하게 돼요. 이런 거는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럼 그 요가일라로부터 시작된 핏줄이 동유럽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래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된 건 아니죠? 동분연합이니까는 그 그렇죠? 왕조가 지배한 거는 맞는데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였어요. 군주만 같았고 의회, 그리고 법률, 세금, 군대까지 각각 따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폴란드 귀족들이 리투아니아 내정에 간섭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폴란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합을 강화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때부터 가장 큰 위협은 이제 외부의 위협이 있었어요. 특히 모스크바 공국이 팽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방에서는 이제 리보니아 전쟁, 스웨덴이 이제 또 개입하는 전쟁이 벌어지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리투아니아 내부에서도 폴란드와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특히 16세기 들어서 리투아니아 귀족들 중에 일부는 폴란드의 정치 문화 그리고 법률 체계를 선진적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비교적 일찍부터 의회 중심의 정치, 귀족 중심 자치를 발전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 살인 정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리투아니아 귀족 중에서는 이런 폴란드 모델을 매우 이상적으로 여긴 수가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연합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이제 폴란드의 정치적 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던 겁니다. 리투아니아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죠. 그러면 리투아니아는 대외적으로는 모스크바의 위협,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엘리트 귀족 계층의 유럽화 욕망,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 있었고요. 이 두 흐름이 겹치면서 결국 연합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화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리투아니아 왕실 출신이자 요가일라의 손자인 카지미르 왕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484년에 2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602년에 카톨릭 성인으로까지 시성이 되고요. 그래서 성 카지미르는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양국 모두의 수호 성인으로까지 숭배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공 가문에서 이제는 성인까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단지 종교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완전 페이건, 그러니까는 이교도라고 불렸던 리투아니아 귀족 사회가 얼마나 카톨릭 세계와 이제 깊이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까지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 카지미르의 숭배는 리투아니아 귀족들이 이제 나는 이제 변방의 이교 출신이 아니야, 유럽 주류의 일원이다라고 선언적인 부분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흐름이 계속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흐름으로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이 시기부터 리투아니아 역사서가 좀 나오는데, 특히 뭐 리투아니아 연대기라는 게 매우 여러 판본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리투아니아 대공들이 이제 트로이 전쟁 이후에 뭐 유럽으로 건너온 로마 귀족,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로마까지는 또 한 1200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귀족 팔레모나스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민다우가스로 쭉 이어진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환단고기성 예, 그런 역사서도 나와요. 그거에 따르면 완전 고대 로마 귀족 가계도인 거잖아요. 리투아니아 그렇죠. 대공 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민족의 정통성과 문명적 뿌리를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뭐 리투아니아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서도 다 이런 흐름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길 부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리투아니아 귀족들이 이제 자신의 고귀함을 옛날에는 동방에서 찾았다고 하면은 점차 서방, 그리스,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서방의 거대한 뿌리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유럽의 일원으로 재정의한, 서유럽의 일원으로 재정의하려는 문화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리투아니아 연대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리투아니아 연대기에 수록된 한 일화에서 헨리크 시엔키비치,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본인의 역작 후바디스의 문학적 영감을 얻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때 그 타락한 귀족, 그리고 이제 그 연결점을 이제 이쪽 발트해 쪽에서 찾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동유럽 귀족 사회의 기원과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 보려는 시도의 일부였던 거죠. 물론 문학적 상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거기에다 이제 뭐 예수님까지 등장하고 막 베드로도 등장하고 그러겠죠. 네. 좋게 말하면 문학적 상상력인 거고, 양념을 많이 친 거죠.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도 뭐 조선왕조실록 조그만 데서 좀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문화적 흐름까지 보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통합이 그냥 강압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내부에서 이미 시작된 이제 리투아니아 귀족 내부적으로 시작된 유럽 귀족 사회로 나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느낌의 이런 편입이 이제 절정에 이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반목의 긴장이 이제 팽팽했던 가운데 결국 1569년 루블린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이 루블린 협약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귀족들은 이제 큰 타협을 이룹니다. 이 협약을 통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연방, 영어로는 커먼웰스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는 동군연합이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리 보통 교과서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로 나오니까 우리 리투아니아, 폴란드라고 불러야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됐다는 게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네. 아까 의회는 따로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회와 외교, 이제 국방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게 돼요. 그리고 군주 선출 또한 이제 그 의회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리투아니아의 일부 지역, 지금 벨라루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투아니아 대공국 소속으로 남아있게 됩니다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투아니아 대공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폴란드 쪽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서 살을 떼어주는 셈이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리투아니아 귀족들 중에서 상당수가 많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협약 직전까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대표단이 회의장을 이탈하는 상황도 있었고 왕의 명을 거절하고 막 튕겨나가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여튼 이제 폴란드 쪽에서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리투아니아 귀족을 압박하고 그리고 강제로 협약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럼 말만 뭐 협약이지 거의 강압적인 통합이었네요. 뭐 처음에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리투아니아의 자발적 흐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리투아니아 귀족들도 그 연방 체제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력이랄까? 그런 거를 확보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리투아니아도 많은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폴란드 귀족들이 리투아니아를 흡수함으로써 리투아니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을 이제 또 생각지 않았던 그걸 부담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억지였을지라도 그렇죠. 갈수록 이제 서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간 거네요. 그렇죠.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거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또 권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17세기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크고 강력한 연방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로서는 정말로 거대한 국가가 되죠. 근데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민족이 달랐고 언어도 좀 달랐고요. 여러 언어가 섞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간의 긴장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변 강국들의 이제 침략의 대상, 그러니까 연방 해체로 이어지는 복선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사가 폴란드랑 만나면서 이야기가 끊어지지가 않는데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하는 채널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러면 이후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들려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번에는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쇠퇴하는 그리고 어떻게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치아, 이제 리투아니아 파트, 현재 우리가 있는 빌뉴스를 비롯해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러시아의 직접 치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네. 그래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리투아니아 분들 중에서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한국어로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